건강해 보이는 의학 톡톡톡. 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놀라운 의학 상식을 전해드립니다.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안녕하세요, 이윤영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할 우리 동네 주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영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김영재 원장님과 함께할 맛수다 주제는요, 바로 만성질환을 부르는 대사증후군입니다. 자, 고혈압, 고지혈증, 또 비만 등 여러 질환을 한꺼번에 앓는 대사증후군, 이 환자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생활습관병이라고 불리는 대사증후군은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화면을 먼저 만나보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는 대사증후군, 비만,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등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대사증후군 환자는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2배, 당뇨병 발병률도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대사증후군이지만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성질환을 부르는 대사증후군, 주치의와 마수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대사증후군입니다. 정확하게 이 대사증후군이 뭘까요? 예,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병적인 증상보다는 병 전의 증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첫째는 내장 비만. 그래서 비만에 있어서 남자는 허리둘레로 우리가 비만을 측정하는데요. 네네. 남자는 90cm 허리둘레가 이상이거나 여자는 85cm 이상 내장 비만을 갖고 있거나, 두 번째는 혈압이 높은 것. 우리가 네.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140에 90이거든요. 예. 네, 그 전 단계 130에 85 정도 이상이 되면 우리가 고혈압, 그러니까 높은 혈압으로 진단되고요. 그렇죠. 세 번째는 고혈당. 네네. 당뇨의 기준은 우리가 공복혈당이 126일 때 당뇨의 기준이거든요. 예. 근데 이 대사증후군에서는 공복혈당이 100 이상일 때. 두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련돼서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 흔히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남자는 40 이하, 네. 여자는 50 이하일 때 이 5가지 진단 기준 중에 3가지가 만족하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진단을 붙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평소에 어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을 반드시 좀 주의 깊게 좀 봐야 하는 점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대사증후군 환자를 관찰하다 보면 2배에서 3배 정도의 심혈관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더 질환이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반드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그렇죠. 되는 거네요. 증상이 그냥 없는 상태에서 그냥 놔둘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흐르면서 네. 거의 위험성이 많다고 되어 훨씬 있습니다. 커질 수 네. 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사증후군은 우리가 생활습관병이라고 지칭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유입되는 칼로리가 네. 많고 쓰는 칼로리가 적을 때 우리 몸에 과잉 칼로리가 남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 내장 지방에 축적돼서 일으키는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항상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적당히 먹고 운동 적당히 하는 게 참 가장 어렵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참 이 대사증후군도 이제 뭐 적당한 운동 또 식습관이 참 중요하네요. 예. 대사증후군에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에는 급격하게 주변에 보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풍족하죠. 예. 특히 튀긴 음식. 음.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고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과도한 기름 섭취, 네네. 그러니까 지방 섭취가 많아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에는 못 살 때는 쌀보리 잡곡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그걸. 네. 우리가 덜 전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흰 쌀밥보다는 네. 그 어느 정도 소화 흡수가 늦게 되는 그 잡곡을 드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흰빵보다는 네. 호밀빵이나 통밀빵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아주 좋고요. 적당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먹는 것보다 2배 정도의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게 균형적인 식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더 도움이 되는 것은 이런 다양한 채소나 색깔 있는 채소 있죠.
채소는 어떤 색깔 있는 채소 뭐 구별 없이 드시는 게 좋고요. 과일도 드시면 좋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채소들은 우리 장에 가서 건강한 그 장내 유산균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에도 좋고 비만에도 아주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니까요. 필요에 따라서는 뭐 또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식습관, 또 운동 이런 개선 방법들이 무엇보다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사증후군 관리할 때 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좀 있을까요? 관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내가 대사증후군에 걸려 있다라는 인식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네요. 내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네네.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비만 빼놓고 나머지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도 자기가 평소에 재보고요. 그다음에 혈당도 한 번씩 재보고 피검사로 콜레스테롤하고 HDL을 재봐야만 측정을 해봐야만 네네네. 내가 대사증후군인가 아닌가 확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평소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1년에 한 번씩 피검사나 이런 측정을 해보시고 만일 진단이 되면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런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앞으로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그런 진단이 중요하고요. 관리는 이제 진단된 후에 그러니까 식이요법과 그런 운동요법 필요하면 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인 체크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만성 질환을 부를 수 있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사증후군과 관련된 시청자 사연이 들어와 있거든요.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항상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엔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불면증도 생긴 것 같고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위험군이라고 나왔더라고요. 평소 운동도 자주 하는 편이고 음식은 규칙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수면 부족인 것 같은데요. 혹시 수면 부족만으로도 대사증후군 이상이 나올 수 있나요? 수면 부족으로 인한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수면제 복용을 해도 될까요? 네. 불면증이 심한 사례자입니다. 근데 참 운동도 꾸준히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수면 부족만으로도 이 대사증후군이 걸릴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거든요. 네,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수면학 저널에 보면요. 예.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 발생률이 저녁에 수면 부족이 있을 때 한 45%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수면은 네. 보통 일반적인 성인에 있어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오히려 수면 부족보다도 수면 과다도 대사적으로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보통 7시간에서 9시간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10시간 이상 수면 과다한 분들도 대사적으로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수면 부족한 원인이 현대 생활에 있을 때 핸드폰이나 이런 PC나 이런 모니터 있죠. 예. 여기에 나오는 블루라이트 예. 빛 있죠. 이 블루라이트가 뇌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수면 조절 호르몬이라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 분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불면증이 많이 오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일이 많고 이런 프리랜서 분들이 저녁에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PC를 보고 핸드폰을 많이 보면 그러실 수 있죠.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렇군요. 수면 장애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우리 대사 장애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그 중에서 대사증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가 이제 수면 부족 때문에 걱정이시니까 혹시 수면제 복용이 좀 도움이 되실까라는 또 질문이시거든요. 근데 수면제 복용은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문제는 그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먹으면 우리가 그게 생기거든요. 약물 의존성이 생겨요. 네네네. 그럼 이분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수면 못 취하시는 분들은 2-3시간 전에 핸드폰하고 PC 모니터를 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멜라토닌 생성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멜라토닌은 낮에 햇빛 양에 관련돼서 생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낮에 햇볕을 한 3-4시간 충분히 받으면 네. 저녁에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평소에 땀도 흘리고 그 주무시기 전에 2-3시간 정도 땀 흘리는 운동하고 푹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건강이 최우선이시니까 주무시기 한 2시간 전에는 일을 좀 줄이시고
예, 건강을 위해서 수면을 좀 잘 취해 보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얼마 전 저희 아내가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음식을 싱겁게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아 매우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알고 보니 갱년기 여성에게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건강했던 사람이라 검진 결과에 놀란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됩니다. 갱년기 여성의 대사증후군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자, 아내분이 이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아내분이 이제 갱년기이신 것 같아요. 평소에는 굉장히 음식도 관리도 잘하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갱년기가 이 대사증후군 관리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보면 그 대사증후군이 발생하는 연령이 예. 남자는 예. 3, 40대에 대사증후군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여성분들은 50대 이후에 급격히 늘어 4배가 늘어납니다. 대사증후군이. 그래서 갱년기가 대사증후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런 폐경이 되고 그런 갱년기 여성분들은 특히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더 열심히 식단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드셔도 예.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물만 먹는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안 그래도 돼요. 살쪄 이렇게 예, 하시는 예, 분도 그렇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이제 정제된 이런 절제된 식습관과 그다음 운동,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특히 갱년기 되시면 수면 부족이 굉장히 심해져요. 아하. 저녁에 얼굴이 뭐 달아오르거나 화끈거리거나. 그래서 적절한 그 갱년기 치료도 병행하면서 수면이나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오시니까 네, 그런 거에 네, 대한 네. 적절한 조절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더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고 남편분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 네. 같은데. 갱년기가 되면 네. 콜레스테롤 올라가고 이런 게 생리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네네. 열심히 식습관 조절하고 그다음 운동하시고 스트레스 줄이고. 가족분들도 스트레스를 예, 좀 그렇지. 주지 않도록 네, 노력을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 사연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대사증후군에 대한 원인과 또 그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장님, 이 네. 대사증후군 이것만큼은 기억하라. 예. 또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사증후군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 습관병입니다. 그래서 먹는 거, 그다음에 비만, 운동하는 것, 수면,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만성질환이나 이런 그 고위험군으로 본인이 처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니 우리가 생활습관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재 원장님과 함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 건강 상식을 한방으로 풀어보는 건강 한방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입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갱년기란 가임기에서 폐경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증상을 말합니다.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임기에서 폐경기로 넘어갈 때 신체는 크게 한번 변화가 됩니다. 정상적인 자궁이 증식 탈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원활해지지 못하니까 이걸 정상화시키려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월경이 끊어지면은 폐경기로 진단을 하는데 일반적인 폐경은 마지막 월경이 나온 후 1년이 지났을 때를 폐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갱년기는 폐경 전후의 광범위한 기간을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49.7세가 폐경 연령을 말하고요.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요인, 초경 연령, 과거 배란 횟수는 폐경과 관련이 없습니다. 보통 초경을 빨리 한다든지 배란을 많이 한다든지 그러면 폐경이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요. 흡연이나 자궁 절제술은 폐경이 좀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89%의 여성분들이 폐경기 증상을 호소합니다. 갱년기라고 할 때는 폐경 전후의 증상을 말하기 때문에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열감이 올랐다고 갱년기라고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갱년기가 아니라 다른 원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화병 같은 것을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열감이 생긴다고 무조건 갱년기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폐경 전후 기간에 증상이 나타날 때를 갱년기라고 진단합니다. 임상 현상을 보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성 호르몬이 감소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역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이 열성 홍조입니다. 전체의 61%를 호소하고요. 그리고 건망증, 가슴 두근거림, 근육통 등의 순서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폐경기가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초기, 아급성기, 만성기 세 가지로 갑니다. 초기에는 혈관 운동 증상, 즉 갱년기가 시작될 때 처음 나타나는 증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면 홍조, 상기감, 수족냉증, 숨참,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든지 그리고 관절 쪽이 아프다든지 하는 근골격계 증상, 그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감, 불면, 무력감이 생기게 되는 정신 및 신경 증상,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폐경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는 피부에 건조감이나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손발 저림 증상, 그리고 질 위축 증상, 방광이나 요도가 위축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폐경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되어서 만성이 되었을 경우는 고지혈증이나 체지방이 증가하거나 고혈다공증이 생기게 되고요. 심혈관계 관련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요. 가임기에서 폐경기가 넘어갈 때 크게 한번 노화라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성의 경우는 몸에서 다른 부분들이 크게 노화 쪽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생체 활동이 빠르게 노화가 되니까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폐경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일 경우에는 1년 이상 그 생리를 안 하게 될 경우는 다른 검사 없이 폐경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면서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게 될 경우는 바로 갱년기로 진단을 하고요. 45세 미만일 경우는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폐경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검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열 진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체열 진단은 온도를 통해서 몸의 상열이나 하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수양면 경락 기능 검사를 통해서 자율신경 기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혈관 노화 진행도를 통해서 안면 홍조의 예후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안면 홍조에서는 혈관 건강도 검사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진기, 양도락 검사기를 통해서 경락 기능 검사를 하고요. 체지방 지수, 근육 지방 등의 수치를 확인하는 체성분 검사가 있습니다. 갱년기가 나타나게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증상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원활하게 폐경기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굉장히 자극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호르몬이 자극이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을 안정화시키면서 증상을 없애는 것이 한의학적인 치료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증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신음어증, 상열감이 생기는 신음어증, 그리고 수족냉증을 위주로 하는 신양어, 그리고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간우울증, 불면이나 심리 불안을 호소하는 심신불교, 그리고 기력 저하를 호소하는 신비양어증이 있습니다. 증상이 모두 구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임상에서 접하다 보면 이런 증상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이들 호소하는 경우가 드디어 내가 임신을 못하는구나. 임신할 수 있는 연령이 많이 지났는데도 드디어 내가 본격적으로 많이 늙어가는구나 라는 그런 거를 체험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허탈감 또는 몸에서 기운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증상들을 호소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변증에 따라서 복합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과 전침을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고요. 약물을 주입해서 몸 안에 균형을 맞춰주는 약침 치료를 합니다. 갱년기가 될 때 노화가 되는 과정 중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힘들어지는 부분을 방치하지 마시고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편한 증상으로 고생하지 마시고 적절한 치료로 갱년기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방 한의사 황주원이었습니다. 건강 한방 시간에는 갱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닥터들의 맛있는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며 지원 내용은 희귀질환 및 합병증 치료에 소요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 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시기 구입비입니다. 신청 방법은 강북구 보건소에 방문 신청해야 하며 질환에 따라 지원 대상이 상이하므로 방문 전 전화 상담을 해주세요. 전화 상담 및 문의는 02-901-7783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안내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비혼모 출산 가정 중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가정이 대상이며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소 모자 건강실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64, 7766으로 문의 주세요.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19세 이하 산모가 대상이며 기간은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65로 문의 주세요. 1인 가구 및 건강취약군의 혈압, 혈당계 대여 서비스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강북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대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기간은 3개월이며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2-901-7789, 7656으로 문의 주세요.